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선배님들이 오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고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팀에 있는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례관리팀에 있는 안혜주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 계시는 한 분이 지금 이제 사실상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차지은 팀장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비디오 켜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비디오 마이크. 예. 됐나요? 예. 네. 들리나요? 네. 좀 크게. 크게요. 예. 네, 같은 기관의 사례관리팀장 차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다 우리 학교 졸업하신 분들 김대명 선배님은 몇 년도 학번이시죠? 저는 09년도 아, 졸업했습니다. 09년도에 졸업을 했다고요? 09년도에 입학을 해서 아, 졸업을 네, 했습니다. 공부학과. 안혜주 선배님. 16학번. 아, 네. 그 차지은 팀장님은 학부는 아니고 대학원 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으시죠? 예, 논문을 못 써가지고 아직 졸업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 아, 네, 사회복지대학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다 학교에 뭐 지나가게 되신 계기라든지 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누구 먼저 이야기? 대명 얼른 해. 저는 막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건 아니에요. 네,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다니진 않았는데 이제 3학년 때 뭔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조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3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학교 생활을 그때부터 조금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생회 활동도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총무로 그때 활동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뭐?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는 제가 전혀 없는데 아, 그래요? 너무 조용히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딱히 학교에 다니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CC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가 쉬었다 다시 왔는데 같은 학번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의 이야기는 제가 아는 게 몇 개 있는데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럼 우리 이제 졸업한 지 진짜 제일 작년에 올해 졸업했죠. 네. 안혜주 선배님. 저도 딱히 에피소드는 좀 크게 해주세요. 없고 예. 저는 이제 조금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 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저도 매력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딱히 그러면 사회복지 하고 싶어서 처음에 학교 오셨었어요? 아니요, 반반. 너무 긴데 이런 사설이. 네, 팀장님은 대학원 생활 어떠셨어요? 아, 주위에 죄다 목사님들이시고 해서 예, 썩 재미있진 않았어요. 네. 수업은 대학원 공부는 괜찮으셨어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박일은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셨어요? 네, 뭐 참 길게 하시죠. 열심히. 네. 네. 그 주어진 시간에 하나라도 더 많은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많이 피곤하죠, 저희가. 그랬습니다. 네. 다들 질문 하나만. 네. 그 팀장님은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빼신 거예요? 아니요, 야간으로. 아, 야간.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복지대학원은 야간 대학원. 아, 네,
지금은 주간으로 있지 않아요? 지금은 주간에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 학교 지금 다른 학교 알아봤네. 그런 식으로 다른 학교 알아봤네. 대학원을 다른 학교로 가요. 저희 사회복지대학원은 그 야간에 월요일날 저녁만 합니다. 예, 야간.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대학원은 직장에 이제 생활하신 분, 우리 이제 이번에 2학년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 외에도 이제 여기에 그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또 상담소의 소장님도 계시고, 특별히 이제 분쟁해결센터의 이제 센터장님도 와서 계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이제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좀 들었고요. 저희 이제 사전 질문지를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질문에 관한 것들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세 분 다 같은 기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목소리가 작다고. 네. 네. 이제 빅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 팀장님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원래 이런 건 막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네. 파릇파릇 아니,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빅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 아동학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저희 빅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6년도 10월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광주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저희 빅골 그래서 두 곳이 있고요. 남구, 동구, 북구 3개구 관할하고 있습니다. 팀은 이제 크게 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나눠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대명 선생님은 조사팀, 저랑 혜주 선생님은 사례관리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분 다 아동복지 기관에서 처음에 일을 하고 싶으셔서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이제 어떻게 일하게 된 계기도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 분씩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처음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아동보호 기관에서? 저는 법인에서 발령받아서 여기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줄여서 아보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보전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고요. 그전에는 아동양육시설인 신혜원에서 2000년도 1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광주광역시에서 아보전을 한 곳 더 추가 설치를 하는데 위탁 법인이 필요했고 저희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로 하면서 제가 발령받아서 팀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아동기관에서 시작을 하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쪽에 관심은 없으셨을까요? 처음에 일하시기 전에? 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부산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에 먼저 일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왔는데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 아동 쪽만 머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해도 고3 대학생들까지 같이 이제 졸업하고 퇴소할 때까지는 있는 시설이라서 아동 청소년 분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하고 또 다른 분야에 아직 크게 관심을 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대명 대리님께서는 벌써 대리님이시네요. 아니. 네.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취직하기 전에 어떤 것들 하시고 좀 아동복지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 뭐 물론 아동복지를 하고 싶었지만 먼저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노인복지 쪽으로 우선 취직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화순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취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근무를 하다 보면서 한 2개월은 진짜 재밌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손주처럼 이뻐해 주시고 그렇게 한 2개월 정도는 재미있다가 근데 쭉 같이 함께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뭔가 맨날 누워있는 어르신들만 보고 아픈 어르신들만 보다 보니까
저도 뭔가 기운이 빠지고 이제 활력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괜찮았는데 이제 3달, 4달째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이제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고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아, 노인복지는 나랑 좀 안 맞구나 미리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싶었던 아동 쪽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화순에 광주에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무조건 서울 경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화순에서 있으면서 센터장님한테 이야기한 후에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력서를 많이 냈어요. 취직은 했죠. 오, 거기서.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서 서울에 그 은평구에 있는 엔젤 세이븐이라고 은평 천사원에서 그 차지현 팀장님이랑 같은 그 양육시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마침 저도 조금 넓은 데로 조금 가고 싶다는 생각에 3년 차에 딱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에 우연찮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서울에 있을 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되진 않았고 두 번째 지원 추가 모집할 때 됐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설립되고 난 바로 일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초창기 첫 번째 멤버 뽑고 그 다음 연도에 아니 그 연도에 또 2차로 또 뽑았어요. 아, 추가로. 추가로? 네. 그래서 두 번째 이력서 넣어서 어떻게 됐나 같이 하게 됐네요. 그럼 서울에 있다가 왜 서울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광주가 더 좁잖아요. 더 크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보다 뭔가 서울은 조금 다를진 않았어요. 사회복지가. 근데 뭐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건 아니겠지만 서울이나 광주나 크게 별다를 거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광주에서 다시 정착해서 뭔가 인적인 인프라를 조금 구축한 다음에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싶어서 우선 내려왔어요. 그게 되게 좋은 얘기. 저희도 요즘에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서울로 갈까, 강주에서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서울에 가야지 좀 큰 물에서 논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볼 때 되게 지금 세명 선배님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양육시설 뿐이지 네. 서울에 있는 양육시설이나 광주에 있는 양육시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광주도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은 했어요. 네. 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한 지 8개월, 졸업한 지도 8개월인가요? 네. 정말 너무 따끈따끈하시고 우리 안혜주 선배님은 학교 다닐 때 관심 있던 분야가 따로 있으셨어요? 아동복지 하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저는 그 분야를 못 찾았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못 찾았었고 이제 우연찮게 여기 이제 빛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인권지킴이단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알던 그런 사회복지 쪽에 조금 색다른 분야가 있구나라고 저는 조금 느껴가지고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바로 하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 세 분 다 이제 빛골 아동 전문기관에서 오셨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그 아동보호 전문기 아보전에서 주로 어떤 아이들의 사례가 오는지 또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상대로 기관을 운영하는지를 이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답을 팀장님이 또 팀장님이란 직급 있으시니까 이제.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가정을 돕는 게 아니라 아동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을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아동 학대로 접수된 사례들만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 접수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그다음에 응급조치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 관리랑 학대 위반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저희 업무 중에서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가 법령으로는 빠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조사 업무를 앞으로는 공무원이 하게 되거든요. 공공화가 되면서 공무원을 새로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업무에서는 빠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담 공무원을 광주를 예를 들자고 하면 북구에서 이제 1명 뽑혔고요. 뽑을 예정이고 광산구도 지금 추진 중인데 몇 명이 뽑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3개 구를 관할하는데 북구 한 곳만 지금 공무원을 뽑을 계획이고 나머지 2개 구는 여전히 아직 준비 단계인 상태이라서 저희 업무는 그대로 가는데 법령상에서는 올해 4월에 이제 아예 빠져 있다 보니까 아동학대를 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조금 그 법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너희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냐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과도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아보전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의 사례 관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신고 접수를 받는 공무원은 이게 이제 팀장님 분야는 아니지만 혹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냥 공무원에서 이렇게 행정공무원이 전담을 맡는 걸로 돼 있나요? 그게 아직도 지자체에서 논의 중이고요. 그냥 일반 사회복지제 공무원을 뽑게 되면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그 아동학대 관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 업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은 순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이제 고민이 많고 아보전하고 경찰 이렇게 3군데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TF 회의라든지 전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네. 약간 지금 가도기라고 해야 되나? 네네. 네. 올해 10월부터 일단 공무원을 뽑혀요. 북구에서. 네, 1명 뽑히는데 여러 가지로 전혀 이 업무를 모르시는 분이 뽑힐 거라서 저희랑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알아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더 늘어나는 상황처럼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아동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이제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조사팀인 김대명 대리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우선 112로 신고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 기관으로 신고 접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개 통로에서 신고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신고 접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해 아동 가정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을 다 만나서 그날 있었던 상황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아동학대 의심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기관에 와서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기관만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광주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교수님도 저희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사례 판단을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 관리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건지 뭐 부모 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게 정확히 저희는 잘 몰라서 그게 또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례관리 팀장님이신 찬현 팀장님께서 네, 아보전의 사례관리 목표는 재학대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학대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이 그 학대 후유증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이나 또 자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부부 사이를 좀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또 너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유발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 유관기관 연계하는 것들, 또 심리치료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일단 그 인테이크를 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대상자들의 욕구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로 치료사랑 상담사는 기간 내에 따로 이제 상주해가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네, 전담 치료사가 상주하는 치료사가 있고요. 저희는 파트타임 치료사로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나 이렇게 선배님들 다른 업무를 하시고 그 상담이나 치료 업무는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다 아보전에서는 상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원이면서 조사팀원이고 사례관리팀장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보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상담원이라는 직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례관리팀에 계셨었는데 이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셨던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마음이 아팠거나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남는 것들이 혹시 어떤 게 있으셨나요? 사례 보면은 아동들. 일단 잘 풀렸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부모님하고 그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가출하고 그다음에 학교 무단 그 결석이 굉장히 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도벽도 심했고 오토바이 절도건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가출 상황에 아빠가 이 아이를 발견을 했고 길거리에서 아이를 이제 체벌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아이가 보고한 그 학대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골프채로 맞는다, 야구 방망이로 맞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부로 그 분리를 해서 쉼터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떨어진 기간 동안 아이도 부모님의 그 빈자리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 또한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체벌이 꼭 정당한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복귀가 됐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잘된 케이스는 그렇고 또 아닌 케이스는 뭐 그 아동학대 종류 중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좀 어렵고 좀 그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성학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친아버지에 의한 성학대 건으로 사건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이번 주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는 그런 학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그게 만약에 무혐의로 된다고 하면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사례가 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아동 키 사례가 오면 이렇게 하신 절차를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그런 걸 이제 사례 접수 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 중간에 혹시 연계해서 운영되는 기관들이라든지 따로 함께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자체에서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 뭐 드림스타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뭐 등등 그 수업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기관들에 문의를 하고 저희가 자원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비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최선의 것이 심리치료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자원 연계는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 연계 의뢰서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네. 팀장님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일을 하셨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어떤 학우분께서 해주신 건데,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도 이제 보육원은 이제 그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동 양육시설이나 이제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시설장도 사회복지사 1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급으로는 안 될 거라고 하고요. 방과 후 학교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회복지 사업법 그걸 쭉 훑어보시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설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현대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나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는 큰 대형 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요양 시설도 소규모로 그룹홈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룹홈으로 광주에도 지금 그룹홈이 상당히 제가 한 15년 전에 10여 년 전에 광주 그룹홈이 한 열 몇 개 됐는데 그 제가 평가 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동 양육을 이제 그 옛날처럼 그렇게 아동 양육 시설 옛날에 이야기했던 개념의 보육원의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사라질 것 같고 조그맣게 이제 그룹홈식의 어떤 사회복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 하실 분들은 그룹홈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하면 거기는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사 1급 꼭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급하고 이제 시설장의 자격이 2급하고 몇 년 이상의 자격이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1급이어야만 된다. 그렇게는 지금 제가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이제, 제가 네, 교수님 말씀에 조금 다른 의견은 그룹홈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인원보다 소규모로 정원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육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좀 더 세밀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원연계 같은 경우도 대형 시설이 이제 아이가 뭐 학원에 간다 아니면 이제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이 필요할 때 대형 시설은 오히려 그런 길이 되게 많은데 그룹홈의 경우에 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아직 급여 체계가 아동 양육 시설과 그룹홈의 그 급여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대형 시설 원장님이나 그 케어하시는 생활지도원 선생님들하고는 그 의견 소통, 그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그룹홈의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느끼는 점은 그래 무조건 이제 대규모면 별로 아니고 소규모가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이제 후배들 멘토링 하는 이유는 지금 네. 여기 지금 주말반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새로운 뭔가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 지금 새로운 양육시설을 만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창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론이 좀 적고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해서 가는 데는 그룹홈도 앞으로 좀 가능성들이 조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로 하면은 경영은 좋은데 실은 시설이라는 것이 조그만 가정을 대신해서 있는 것인데 어떤 시설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개개인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주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정책적 방향은 지금 소규모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네, 그다음, 네. 네.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질문 나왔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해주 그 신고 의무자는
거기 법령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예,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 그래서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좀 네. 한번 해주시죠. 여기 대략.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군요. 잘 안 보여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친절하게. 아니, 신고 의무자군이 워낙 많아요. 지금 26개 군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 예상 질문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한번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입장으로 그 초중등생들 진로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라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추가로 조금 변경된 거는 아보전에서 그 신고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를 받는 기관에서 어떻게 신고 의무를 하냐. 이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신고 의무자에서 빠져 있었는데 올해 다시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업무를 가지고 가게 되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현장에서는 아직도 조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보전 관장님들께서 우리가 신고 의무자가 되면서 조사 업무를 하고 사료 관리를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일해 보시면서 느끼는 점들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8개월 일하신 그 안혜주 그 선배님은 혹시 직업을 이제 일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일의 힘든 점들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했던 것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색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당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놀래고 처음 보는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색다르면서 뭔가 조금 두렵기도 한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근데 일을 하면서 만족도나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은 현장에 대한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현장 딱 나가서 처음에 느꼈을 때 그 어떤 업무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신고 처음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 신고 받는 순간부터 저는 많이 그렇게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냥 신고 내용 받는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선배님들은 잘해주시나요? 네, 완전 잘했어요. 자, 우리 차지은 스님 딱 내가 그 응소거 시킨 다음에 속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애근 업무가 좀 많은지 주로 내근 업무가 많은지 일하실 때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대리님은 일하시면서 좀 업무 만족도, 직장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들 뭐 다 좋으신가요? 팀장님 보고 계시니까 당연히 다 좋죠. 이게 지금 이제 같은 안 좋을 회사에서 같은 직장 내에서 지금 세 분을 다 모셔가지고 어떻게 안 좋다고 이야기? 이 교수님이 섭외를 잘못하셨네요. 당연히 좋은데 네. 그래도 뭐 이제, 힘들었던 거라든지 이런 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까지도 조금 고민이 되고 조금 힘든 점은 뭔가 이제 현장에 딱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아이를 분리하는 상황들이 맞는가. 이제 물론 팀장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팀장님들께서는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한테 조금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그 1시간 반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 말을 듣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의 말을 조금 듣고 나서 그런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의 판단이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아까 팀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대리님은 어떤 그 사례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좀 사례요? 네. 사례보다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네. 분리할 때 아, 가진 고충들, 그게 제일 네, 뭐 욕설이며 심지어는 뭐 폭행도 있고 그런 부분들 아이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식을 강제로 데려가는 거를 조금 그래 하시니까 다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네. 네.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직장에서 잘 활용되는지. 네, 저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활용보다는 네. 거기 가서 얼만큼 적응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하시다 대학원도 가셨었잖아요, 지금.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네. 이제 한 학기 남아서 조금 1년 쉬면서 조금 다시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운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지.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 안 했는데 그 나가니까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조사로는 되게 교수님 말 안 듣고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아, 조사론이 많이 쓰여요? 네, 생각보다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런 게 많이. 혹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루지 못해 타 기관으로 이적한 경우가 있는지요? 있나요? 아동학대 의심 신고라고 하면 아보전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아동학대 의심 신고라고 접수를 하고 내용을 보니 아동학대는 아닌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로 이제 연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조사를 다 해봤는데 아동학대가 맞았다 하면 아보전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네. 아보전의 특성상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나요? 사례관리 발굴도 나가나요? 아보전에서 근무하려면 멘탈도 강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례 발굴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의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 발굴을 한다면 괜히 남의 집 문 두드려가지고 잘 지내는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발굴은 없고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사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잠정 중단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직접 사례 관리를 하진 않아도 전화 모니터링을 대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 체계는 계속 구축을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는 아보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공감할 텐데 저도 여기서 지금 3년 이제 저희가 설치가 워낙 최근에 됐기 때문에 설치한 시점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여기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 강도도 굉장히 세고 전국적으로 아보전 직원의 평균 그 근무 연수가 2.8년이에요. 그만큼 스트레스 강도도 높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몸이 많이 상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좀 그 업무 강도가 센 편이에요. 많이 힘든 게 이제 일어났는데 아보전에 취업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봉사나 자격증, 대외활동 같은 거 어떤 게 필요하나요? 우선 사회복지 1급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혜주 선생님은 그 저희 기관에서 운영했던 아동인권지킴이단 봉사단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저희 기관으로
취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니면서 약간 기관에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대외 활동 같은 걸 하면은 취업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네요. 근데 저희 기관은 봉사활동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네. 업무 특성상 많이는 없어요. 그래도 뭐 그때 저희 학교에서 되게 아버전 많이 연관해서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그래요? 네. 인권 지킴이단이니까요. 인권 네, 인권 지킴이단. 지킴이단. 다 인권 지킴이단 외에는 저희가 따로 그럼 인권 지킴이단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그게 뭐 어떤 네, 역할을 하는지.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이제 편입해서 그걸 몰랐었거든요. 네. 저희 아동 인권 지킴이단은 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상반기 원래 기존에 작년에 조금 뽑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캠페인 자체가 지금 다들 점점 중단이 돼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2번 정도 광주 관내에 있는 사람들 밀집 지역에 가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거든요. 네. 네. 그 아까 저기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김대영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학과 특성화로 저가 이제 학교 우리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그런 가정폭력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학교의 자원봉사를 좀 연계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하고 회의를 했었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학생회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실은 그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지체제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좀 구축을 해볼까. 그것을 한번 이제 나중에 빛거울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도 좀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 충장로나 이런 데서 했잖아요. 그거 말고 요즘에 실은 아이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어떤 홍보라든지 지지체계 구축의 방법을 좀 같이 좀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차지현 선생님 한번 그런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단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 학교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 화이놀이터 협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제작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좋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없는데 온라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지지체계를 좀 구축해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같이 인권지킴이단이나 청소년 화이놀이터 협의회나 이런 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잘 했습니다. 네. 이제 또 들어온 질문에 그 아동학대 신고받고 해결되는 걸리는 시간, 뭐 단기간 케이스, 장기간 케이스 내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왔는데 최소 보통 해결되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팀장님? 일단 매뉴얼 상으로는 신고 접수가 되고 최소 3일 이내 첫 접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첫 접촉을 하는데 피해 아동이 한 명일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명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의심 아동을 먼저 만나고 주변인을 만나는데 뭐 가족들 만나고 뭐 아이가 뭐 지아동 센터를 다닌다 하면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학교 담임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이 만날 사람이 적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도 사례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사는 완료가 되고 그 만날 사람이 적더라도 뭐 부모님이 행위 의심자인데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저녁 늦게나 볼 수 있다. 그러면 시간 조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일주일이 넘기도 하고 거의 가능하면 최대한 일주일 내에 이거 조사 업무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게 된 경우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가족이었는데 엄마가 네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 그 자녀들 데리고 아빠가 신고를 했는데 엄마가 자녀들 데리고 네팔로 가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귀국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난 경우도 있었고, 가능하면 이 아이 그 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사례 판단을 해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곧장 그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아보전에서는 그 지연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원도 받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후원도 후원이 받는 없어서 못 받죠. 네. 지금 저희 그 대학원에서 그때 박미애 선생님이 여기 후원- 지금 여기 계시네 여기요. 네네 우리 해주고 박미애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좀 후원하셔가지고 후원 하고 계시. 네네네. 그래서 박미애 후원 선생님 많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계시네. 아 예. 예, 예.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서면으로 기록을 했는데 차후 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요? 이거는 다시 크게 이야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서면으로 기록을 했는데 차후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요? 이게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오인 신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셔가지고 그런 적 없다. 이제 내가 신고한 거 취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권은 한번 신고를 하면 조사를 다 완료해야지 취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 어찌든 설득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아동과 함께 연계되나요? 연계요? 네. 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그러니까 지체장애 아동이 학대를 학대를 받았을 때 연계되는 거를 물어보시는 잠깐만요. 우리 저 건데. 서동근 하고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고향에요.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한 번씩 보면 학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동 학대 이런 데 신고하면은 정상인 가정 아이들만 받는지 아니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학대 피해 아동이면 다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근데 광주의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은 그쪽으로 먼저 신고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고 그 학대 피해나 이게 그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애 아동은 아무래도 그쪽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는데 지금 지역이 광주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신 것 같아서 특별히 구분을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일단 112나 관할 아보전에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질문은 다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기관 하거든요. 하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아동 양육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주말반이나 또는 이제 아동 양육시설에 아동복지사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하면 좋은지 우리 차재현 선생님이 보육원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하셨죠? 1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이쪽 오셨는데 아동 양육시설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근무하신 분을 이모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여튼 사회복지사인데 네, 생활지도원인데 생활지도원으로, 시설마다 달라요. 네, 생활지도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고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해도 케어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사무실 쪽으로 TO가 나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케어팀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호실에 배정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일을 하시는 건데 가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인원이 많다는 것과 그다음에 아이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별은 이제 구분이 돼서 아마 남자방, 여자방으로 나눠질 건데 지금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엄마처럼 잘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조금 부족한 거는 요즘 아이들의 말투나 태도를 이해를 못 하셔서 가지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은어, 뭐 말할 때 개자 붙여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도 좀 듣기가 좀 거북한데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태도를 다 이해 못 하시니까 어른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해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트러블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워낙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훈육을 하면 나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맞아요. 협박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전에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이 매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체벌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아이들에 대한 그 더 큰 관심이나 애정 어린 지도를 조금 내려놓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일단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요즘 아이들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많이 들어주고 많이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미라 목사님은 또 보육원 친구들, 양육실 친구들 주일날 이렇게 좀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도 하고 계시는데 박미라 목사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여쭤주십시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 구체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그룹홈을 좀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네. 제가 그룹홈에 네. 관련된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만 소규모로 교회를 하고 계시고 토요일날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그러신가요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룹 보험을 앞으로 좀 하시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한번 더 제가 그 그룹 보험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한번 분들 모셔다가 한번 그렇게 그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한 가지 지금 아동 양육시설에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15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참 보람이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연 쌤. 어쨌든 고등학교 고3 졸업하고 취업 잘 되면 가장 좋고요. 또 원하는 대학 가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일단 원하는 진로 쪽으로 나갈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중도에 학교도 다니는 걸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지내지 못한 아이들이고 가족이 나를 버렸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나는 고아다, 뭐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제때 졸업하고 그냥 조그만 회사든 어디가 됐든 직장을 잡고 꾸준히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제 앞가림 잘 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특하고 고맙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결혼할 때 초대해주고 또 명절 때 내려와주고 이런 경우. 근데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보통은 시설에서 자랐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연락이 뜸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최연아 선생님도 지금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한 말씀.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저는 그냥 묵묵히 그냥 아이들만 바라보는데, 교육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봉사활동 하는. 아, 봉사활동. 예, 예.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단 양육시설 아이들은 선생님은 한 명이고 아이들은 7, 8명?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원해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내 얘기를 좀 경청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주어진 시간에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충분히 그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이 아이와 내가 마음이 통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려면 뭐 시간을 쪼개서 뭐 이 아이와 저 아이 막 시간을 쪼개서라든지 어쨌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또 1대1로 1대 다수로 늘 지내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만 주목받고 싶어하고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뭐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을 만나신다든지 조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모가 충분히 바라봐주고 있고 나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부정적인 관심 끌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옆에 애를 울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좀 돌아보게 만든다든지 뭐 도벽을 한다든지 뭐 가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 관심 끌기를 해야 봐주고 착하게 순하게 지내면 그래 하고 그냥 더 말썽 부리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기 때문인지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적으로 조금 고달플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벌써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되고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배님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끝 마무리 소감이랑 뭐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이렇게 한 분씩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후배들한테 네. 조금 이제 조언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앞으로 뭐 본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은 우리 안혜준 우리 안혜준님부터. 저도 후배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요, 뭐든 열심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혜주하고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화이트놀이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여기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옆에 수피야 숭이중 이런데 굉장히 사회활동들을 봤어요. 저는 이제 해주 정도만 열심히 해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말수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청소년 화이트놀이터에서 일을 같이 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아마 저기 빛거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박 교수님? 예, 우리 대리님. 저는 이제 사회복지 한지 뭐 팀장님보다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7, 8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일을 하면서 자기 케어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자기 케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번아웃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뭔가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도전을 조금
제가 경험상 도전을 해봐서 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비슷한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올해 졸업을 했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력서를 냈을 경우에 주로 보는 게, 봉사활동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예요. 다양한 곳에서 한두 시간씩 하는 거 말고, 아동 청소년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자격증 중에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 별거 없을 수 있거든요. 저도 레크 자격증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봤고 누가 해오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그거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서 이만큼 쌓으면 언젠간 써먹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하면 도전을 해보겠지만 그보다는 봉사활동이라든지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한데 면접 자리에서 굉장히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착실하게 봉사활동 했다고 하면 다 감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주주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면접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런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많이 떨면 그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회해 줄 수 있는 게 서류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이게 얼마나 진솔하게 썼는지.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거에 너무 시간과 열성을 투자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면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소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실은 가장 좀 힘든 곳이에요. 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동보호도 가정폭력 이런 데가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거든요. 가장 취약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대명 우리 선배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자기를 보호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에 있고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든 곳인데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이다. 실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취약해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조금 더 개입을 했을 때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의 위험성만큼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분들이 지금 이쪽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든 직업이네 이쪽에. 그러나 제가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본다 그러면 남이 가지 않는 곳, 또 생명에 위협한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이제 아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원하는 거 있으면은 어떤 조직화도 시켜주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계도 시켜주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동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를 굉장히 깊게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말 못한 자기 표현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기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정말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꼭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좀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관심. 지금 여기 우리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 주변에 항상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관심을 갖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낮에도 힘들고 밖에 가서 힘든 일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와서 해주신 우리 아동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우리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두 분 또 사회 보시고 운영하시고 또 우리 MC분들한테도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학 동안에 이제 하는 제 4주차 이제 선배, 졸업 선배 멘토링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고요.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이제 9월 달에는 독일에 있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독일의 청소년 복지와 한국 청소년 복지에 대한 그러한 그 국제적 세미나를 줌으로 또 9월 달에 또 실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를 해주시면 또 여러 분야의 또 선배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오늘 저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